요즘에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또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집 마련하면 진짜 평생 후회한다. 지금 뭐 다시 뜬다. 뭐 슬금슬금 그런 댓글 달려요.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는 솔직히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만에 1억 올랐다, 4일 만에 4억 올랐다, 막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띄우죠. 그런 단체들만 찍어서. 그러면 지금 내 집 마련 할 때냐? 절대 아니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요즘에 이런 기사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대출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대요. 기준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가 3%라는 건 결코 나라가 정상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와, 기준금리 올리지만 나는 대출이자 덜 내도 되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와, 나라가 지금 진짜 미쳤구나, 비정상이구나. 미국에 지금 기준금리 5%예요 5%인데 모기지금리는 7, 8%에 달합니다. 예금금리는 0%대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5인데 예금금리도 3%대 나오고 대출금리도 4%대 정도 나오죠. 3%대는 하단이니까. 제정신 아닌 금리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그래서 약 1년 반에 걸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체감금리는 오히려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1년 전 수준이면 이제 올라야죠. 1년 전보다 집값은 떨어졌고 금리는 낮아졌고 사기 더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막 심리 살아나고 있다고 하죠.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고 있다. 요즘에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형식이 조금 나타났죠. 1월에 13대책 시행하고 1월 말에 특례보금자리론 시행하고 2월에 무순위 청약 풀어주고 그 다음에 3월부터 13대책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풀리면서 더 살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매수 심리가 많이 좋아졌대요. 많이 좋아져봤자 70대. 자, 67.4에서 저점 찍고 70대 올라온 거예요. 매도자가 10명이면은 매수자가 7명이다. 100명이면은 71명이다. 67명에서 71명으로 4명 늘었다. 엄청나게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서울 외쪽은요? 서울 외쪽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전국 매매수급 지수. 그래서 경기지방이라고 한 이유는 서울 빼고는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지금 그 반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이 강하고, 그런데 요즘은 계속 그래요. 아, 대출금리가 3%대니까 4%대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누가 받냐? 잘 생각해보세요. 대출금리가 높아서 못 받았던 사람들보다 DSR에 걸려서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 근데 대출금리가 3%더라도 핵심은 원금이니까 DSR에 안 걸리면 3% 받는 게 더 낫겠지만 3%대 DSR 넘는 사람들은 4%대 특례보금자리론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특례보금자리론을 안 받는다는 여론을 만드느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더 내려주세요. 요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2030 구매 비중, 그놈의 비중 30% 재돌파. 이번에 늘어난 거래량은 2030이 또 뛰어든 거다. 4050들은 지켜보고 있는데 2030들이 또 뛰어들고 있는 거다. 사실 2030이 뛰어드는 시장은 좋지 않다고 그랬죠. 이론은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도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이론이 굉장히 또 편파적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맨날 여기 라이트하우스는 뭐 폭락한다고 확증 편향한다고 그러는데 경제 상황 흘러가는 거 보면 다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가 방향을 트는 게 됐죠. 주식, 코인 이런 게 모터보트라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에요. 한번 방향을 틀기는 굉장히 힘들죠. 다만 방향을 한번 틀고 나면은 다시 방향을 틀기가 또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방향을 반쯤 틀었는데 더 못 틀게 이쪽에다 암초를 박아 놓으니까 조금 더 돌아갈 뿐인 거죠. 그런데도 막 요런 데서는 뭐라 그래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집 마련은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자, 20년, 21년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심리적 안정감 굉장히 많이 생기셨나요? 집값이 떨어져도 나는 내 집이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계신가요? 왜 자꾸 심리적 안정감 저런 업자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박아놓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저 집은 앞으로 평생 5억이야. 그럼 지금 당장 안 사고 나중에 천천히 대출 이자 낮을 때 고정금리로 받고 아니면 대출 안 받고 안 갚아가면서 천천히 사자. 내가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저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언젠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심리적 불안감이 생기는 거고,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죠. 심리적 안정감은 내 집 마련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특히 지금 2030 같은 경우는 왜 심리적 불안감이 심하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 봤으니까 지금 떨어지는 것도 솔직히 잘 안 믿겨지니까. 그러니까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반등하는 거 아니야? 데드캣 바운스가 뭐예요?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중국인 투기 오랜만에 또 이야기 나옵니다. 중국인 투기. 외국인 매수 10명 중 6명이 중국인. 부동산 큰 손이 돌아왔다. 전월 대비로 79명이 사다가 129명이 샀어요. 63.3% 증가했다. 우와. 경기도도 436건으로 전월 대비 21.4% 늘었다. 우와. 자국인들이 늘어나니까 외국인들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외국인들을 한창 부추기던 시기가 있었죠. 2019년에.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저희가 전체 거래량 대비 외국인 거래량 비중을 봤을 때 1%에서 안팎으로 왔다 갔다 돼서 0%대나 1%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 안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막 강남 아파트 매수한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에세파킹 박는다. 중국인들이 비싼 아파트들을 사가지고 장난질 친다. 그러면서 막 강남 아파트 중국인이 거래한 거 띄우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인 거래 평균 내역을 뽑아서 봤더니 중국인들의 평균 거래 가격은 한국인들이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낮았다. 그렇다는 이유는 뭐예요? 국적이 중국이에요. 국적이 중국인데 한국에 와서 일해.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주지가 필요한데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죠. 국적만 중국이고 거의 뭐 한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산 거예요. 한국인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서. 말만 그거죠.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중국인들은 머리가 검지만 한국인들 2030이 와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중국인들 2030이 한국에 중국 국적만 가지고 살면요 와 오르는 거 아니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1, 2, 3월 조금씩 늘어난 거 그렇죠? 규제 풀고 특례 풀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난 거 똑같이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그게 뭐 엄청나게 중국인들이 뭐 매점하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 나왔죠. 전세 사기 설계자들 이런 인간들이 굉장히 돈 잘 버는 알바인 것처럼 해가지고 바지 사장 떠는 경우가 많죠. 바지 사장 중에서 진짜로 개뿔도 모르고 뭐 아예 모르진 않았을 텐데 범죄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 보면은 특별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유의미하게 들어오기에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엔 매우 좋지가 않아요. 왜? 집값 거품이 이렇게 큰데 더 오를 상황이냐? 오를 상황이에요. 외국에서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부동산이 제일 불안하냐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불안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가계대출 많고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거품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제 중국도 제쳤는데.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 똑같이 또 답습되고 있다. 이제는 속으시면 안 되겠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역대 최고다. 내 집 마련 꼭 필요 70% 첫 돌파 40년 이상 빚 갚을 의향도 있다. 그래서 보니까 유주택자들이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주택자 대비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당연하죠. 유주택자들은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샀을 거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조사 대상을 보면은 유주택자가 3,000명. 무주택자가 2,000명. 그 유주택자 비중을 높게 하니까 당연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게 나오는 거지. 비중 장난질은 너무나도 쉬워요. 여태까지 계속 조사했을 때 계속 똑같은 비중으로 했냐? 그리고 40년 이상 빚 갚을 의향은 왜 생기느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크니까. 40년 이상 빚 갚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의향이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30년을 갚아도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집값이 돼야 되는데 40년을 갚아도 힘들어. 30년 너무 부담돼서 40년으로 갚을 의향이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 2030도 늘어났어.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자, 1, 2, 3월 합계 거래량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거래량 평균을 내봤더니 3개월 동안 평균 17,546건의 거래가 되더라. 물론 여기서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많이 늘어나도 7,000 언더겠죠. 2019년 어떤 시기였어요? 1, 3월. 집값 하락 시기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였죠. 그렇게 딱 1, 3월 떨어지던 시기. 2022년 박살나던 시기. 자, 2008년 1, 3월은 오르고 있었죠. 2009년에 3월에 올랐으니까 여기는 1, 2월은 떨어지고 여기는 중립. 10년에 오르고 있었죠. 그 다음에 11년에는 떨어졌죠. 12년에 떨어졌고 13년에 떨어졌고 14년에 떨어졌어요. 서울 기준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15년에 올랐고 16년, 17년, 18년 올랐고 19년에 떨어졌고 20년 올랐죠. 21년 올랐죠. 22년 떨어졌죠.
자, 그랬을 때 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낮게 나오긴 했죠. 그러면 지금은 오른 시기냐는 거냐 떨어지는 시기냐는 거냐. 이때 막 떨어질 때도 그래도 10,000건 넘게 나왔어요. 3개월 합쳐서. 요거 살아난 거 가지고 지금 살아났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요거보다 안 나왔을 때가 요때도 거품이 엄청나게 쌓였었으니까 안 나온 거였고, 요때도 그 거품이 빠지고 있으니까 안 나왔던 거였고. 그러니까 이번 거품은 이때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다니까요. 못 사고 있으니까. 방금 그들 말대로 그 기사가 맞다면, 사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라는 것은 집값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더 빠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더 부여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집값의 가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더 드러내는 자료일 뿐이다. 이제 막 금리 떨어지니까 사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신규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답니다.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고점 기준. 자, 예금은 4.29, 대출은 5.6. 대출이 더 밑에 있는 거 보이는 거는 대출은 이쪽 그래프이고 예금은 이쪽 그래프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금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죠. 예금이 3.54, 대출이 5.2. 자,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이제 대출 금리 떨어지니까 사야 됩니다.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쪽에 혹할 수가 있겠죠. 아,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수요가 되는구나, 여력이 되는구나.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죠. 더 싸게 나올 거냐? 싸게 안 나올 거냐? 그러면은 기존에 대출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커지냐 안 커지냐를 봐야 되겠죠. 근데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저쪽은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팔 사람들 좀 싸게 대출 받게 해주겠습니다. 아니, 팔 사람이 계속 힘들어지고 있고, 이게 뭐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상하는 것도 아닌데, 부패하는 것도 아닌데 뭐다로 자꾸 급하게 만들어요. 급한 적은 저쪽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거품 붕괴는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언론에서 계속 이제 금리 이야기만 하죠. 예전엔 계속 공급 이야기만 하고 금리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니 요즘엔 계속 금리 이야기만 해요. 왜 자꾸 그래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금리 떨어지면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근데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 때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올랐어요? 아니에요.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금리도 있고 한도도 있고 소득도 있고 경기 상황도 있고 부동산 규제 현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실질 소득 줄고 있고, 한도가 일단은 지금 현재 집 산 사람들이 대출 한도를 굉장히 높게 받고 있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만 보더라도 자, 요만큼 떨어졌어요. 요때가 정점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자, 이 당시에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64일 때 떨어졌어요. 전국은 76.2일 때. 근데 서울이 214까지 올랐고 전국이 89.3까지 올랐어요. 여기서 조금 떨어져서 198이에요. 81.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져서 거의 90, 80대까지 떨어졌을 때는 돼야지 이제 살아났는데 아직도 198인데 무슨 바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자, KB에서 이번에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자,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유는요, 2019년 통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표본이랑 이런 걸 바꿔가지고 더 구매력이 더 높다, 이런 통계로 바꿔서 2019년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그래프는 요거랑 같은 통계를 썼다면 요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택 구매력이 과거에 가장 낮을 때, 여기는 통계가 2018년 12월부터 있으니까 가장 낮을 때 당시에 38.3 서울, 수도권 54.1, 전국이 81.5였는데 서울이 34까지 떨어졌고요. 수도권 50.6, 전국은 75.2. 아, 큰 차이 안 나네요. 여기 이 공간이 보이시죠? 통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 이제 10월부터도 통계가 한 번 더 바뀐 걸로 보인다. 그래서 그 KB 파일 다운 받아보면요, 2019년 쭉 나오고 여기 뭐 바뀌었습니다 하고 2019년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밑에 나오다가 갑자기 9월과 10월 사이에 통계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뭔가 줄을 하나 넣어놓고서 뭐라고 써놓고 10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집값이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튀어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아직도 그때보다 낮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죽겠다는데 서울이 살아나고 있대요. 자, 구입 잠재력 지수 역시 통계 바꾼 거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는요, DSR까지는 아니고 중위소득이 중위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구입 능력이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낮을 때가 여기 경기도 44.7, 인천 54.5, 전국이 안 나와요. 요거 3개밖에 안 나와. 서울 14.2였는데 지금 서울 2.3. 그때는 100명 중에 14명이 살 수 있었다면 지금 2명밖에 못 산다는 소리예요. 경기, 인천 마찬가지고.
통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은 못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야지 수요가 생기는 거지. 아니면 투기 수요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투기 수요가 왜 들어와요? 그동안은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서 전세가를 올렸지만 그 피크가 이번 코로나 때였고 이제 그때까지의 저금리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만큼의 집값은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과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과거를 봐라. 서울 아파트 가격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떨어지고 있던 것이 반등했다. 그런데 소폭 회복한 후 장기간 침체했다. 7개월간 올랐다가 다시 뚝 떨어졌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7개월 가기도 전에 벌써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이 심리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보세요. 지금 내 집 마련 할 땐가 안 할 땐가. 저런 지표들을 보시면은 지금 내 집 마련하면은 와 평생 후회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제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